안녕하세요. 한참을 우울의 문턱에 서 있다가 지금은 생각을 고쳐먹고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30대 중반 여성이에요. 넉넉하지 않는 집에 장녀로 태어났다는 것이 늘 저를 괴롭혔어요. 머리로는 내가 이 집을 꼭 일으켜 세우리라 라는 생각과 마음으로는 나도 남들처럼 그냥 부모님께서 다 지원해 주시고 공부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늘 충돌하며 힘든 나날을 보냈어요. 불행이 계속 겹쳐온다는 말이 증명하듯 저희 부모님은 어렸을 적 일찍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쯤이 제가 중학교 때일 거예요. 그때도 그놈의 책임감이 뭔지 하나뿐인 동생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주고 싶었고 전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취직을 하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동생의 뒷바라지를 시작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동생이었기 때문에 동생은 제가 번 돈으로 학비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동생만은 저와 같은 길을 걷지 않길 바랬거든요. 용돈이라든지 공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언니한테 얘기해. 알겠지? 괜히 아르바이트 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래도 우리 집 형편에 어떻게 내가 마음 놓고 공부만 해. 언니 힘들게 하는 거 뻔히 아는데 용돈이라도 벌어 써야지. 언니가 준다니까. 남들 다 가는 대학 너도 가야지. 넌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그래야 언니가 이렇게 너한테 투자하는 게 아깝지가 않지. 너만은 돈 걱정 안 해도 되니까 돈 필요하면 항상 연락하고 추가적으로 공부할 거 있으면 언제든 얘기해. 내가 언니 은혜를 어떻게 다 갚을 수 있을까? 정말 고마워, 언니. 언니도 힘들 텐데 나까지 보살펴 주느라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너무 미안하고 고마워. 무조건 잘 되도록 노력할 거야. 그래서 언니가 나한테 아낌없이 베푼 만큼 다 갚아줄게. 동생도 마음은 편치 않았던지 기꺼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했지만 전 학창 시절에 동생이 공부만 하길 바랬어요. 이것저것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는 저로서는 딱히 그 경험이 저에게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동생을 설득시켜 공부를 하게 하고 전 제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집에서는 동생을 뒷바라지하는 언니로, 밖에서는 열심히 돈을 버는 직장인으로서 말이죠. 제 나이 27 되던 해에 어느덧 동생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최고로 알아준다는 S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고 그 길로 한시름 덜었다 생각했어요. 동생의 입학 통지서를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지만 애써 당연한 결과라고 동생 앞에서 으름장 놓기도 하였죠. 그리고 전 그때쯤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고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잘한 거 다 알아. 내가 이제 너 힘든 거 같이 덜어주고 함께 행복하게 살아보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동생 뒷바라지 해야 하고 내 동생 아직 졸업하려면 멀었어. 내가 동생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책임지기로 마음 먹었고. 그래도 괜찮겠어? 엄마 아빠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사업하다 실패한 게 있으셔서 그 빚까지 갚아야 돼. 그럼에도 이런 나 괜찮아? 당연하지. 내가 네 형편 모르고 애초에 만났던 것도 아니고 같이 짊어질 생각 충분히 있으니까 결혼하자고 하는 거야. 오빠는 괜찮아도 오빠네 부모님은 괜찮지 않을 수도 있어. 나보다 훨씬 똑똑하고 좋은 대학도 나왔는데 고졸 출신 며느리 반가워하지 않을 것 같아. 벌써부터 넘어야 할 게 많은 결혼 같은 느낌인데도 다 감당하고 나랑 결혼할 수 있겠어? 우리 부모님 그렇게 속물 아니셔. 아마 내가 좋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허락하실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오히려 힘들게 자랐다고 위로해 주실 분들이지. 너한테 대놓고 뭐라고 하실 분들 아니니까 지레 겁먹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3년을 만나온 남친이 프로포즈를 할 때 참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이 제일 먼저 앞섰어요. 저보다 사회적 지위도 높고 대학도 나온 이 남자가 저랑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에 혹시라도 그 집 부모님께서 좋아하지 않으실까 걱정부터 되는 건 사실이었거든요. 남친이 끈질기게 저를 설득하였고 본인은 뭐든지 다 감내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처음 시댁이 인사를 가던 날 의외로 시어머니는 저에게 사근사근 대해주시며 제가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저에게 잘해주시려고 노력하셨어요. 그동안 내가 무슨 생각을 한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처음 본 남친의 어머님은 저에게 아주 살갑게 웃어주시며 마음을 편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 저조차도 무장해제된 채로 마음이 편했고 그런 모습을 본 남친도 흐뭇해했어요. 어서 와요. 내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그동안 연애할 때도 한 번을 소개도 안 시켜주고 아주 궁금했잖아. 아, 정말요? 저도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오빠가 누굴 닮아 미남인가 했더니 어머님을 쏙 빼닮았네요. 어머, 그래? 아가씨 말도 참 센스 있게 하네. 일단 차린 건 없지만 어서 먹어요. 우리 집은 늘 이렇게 먹거든. 입에 맞을지 몰라. 와, 진수성찬인데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편하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대해주세요. 그럴까? 하긴 이제 뭐 자주 볼 사이인데 편하게 하면 좋지. 그럼 내가 말도 놓고 좀 편하게 대할게. 얼른 식기 전에 먹어. 거봐, 내가 뭘 했어? 우리 엄마가 잘해줄 거라고 했지? 괜히 겁먹어서는. 엄마, 고마워. 효선이한테 따뜻하게 대해줘서. 그럼 당연하지. 우리 아들이 좋다고 데리고 온 아가씨인데 엄마가 잘 대해줘야지. 아가씨 잔뜩 먹고 이것도 먹어봐요. 걱정했던 거와는 달리 너무 잘해주셔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나? 보통 이런 경우라면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못마땅해 해야 할 텐데 지극정성으로 웃어주고 잘해주시는 모습을 보니 한시름 놓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웃으며 저녁 식사를 마쳤고 남친은 제가 너무 걱정했던 거라며 이제 우리 앞길은 탄탄대로라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줄 알았고 산 넘어 산이라고 생각한 결혼 준비가 생각보다 쉽게 고비를 넘긴 것 같아 마음적으로 한시름 놓은 건 사실이었어요. 부모도 없는 데다 딸린 동생에 대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못한 며느리를 누가 좋아할까 생각만 가득했지만 그건 다 생각뿐이었어요. 거봐, 내 말이 맞았지? 네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봤어. 어떤 시어머니들을 봤길래 그렇게 걱정을 한 거야? 우리 엄만 진짜 딱 사람만 놓고 보셔. 그동안 너 살아온 얘기, 그리고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안타까워 하시더라. 다행이다. 난 오빠네 집이 크게 사업도 하고 오빠도 아쉬울 거 없이 자랐으니까 혹시라도 나 같은 며느리 보고 싶어 하지 않을 줄 알았어. 그래도 오늘 어머님 뵙고 이렇게 얘기 나누니까 내가 너무 걱정만 한 것 같네. 이제 나도 한시름 놓은 것 같아. 힘든 세월 이제 다 지나가고 너 꽃길만 걸을 일 남았어. 저제도 내가 최대한 서포트 해줄 거니까 너무 그렇게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 이제 우린 가족이나 다름없는데 혼자 그렇게 짊어지는 것도
너무 힘들어 보여서 마음 아프거든. 진짜 복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빠를 만난 게 내 복인가 봐. 어떻게 이런 좋은 남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지? 고마워. 남친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기분이 참 좋았지만 단 하루도 가지 못했어요. 다음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아보니 어제 저녁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신 시어머니였습니다. 어제와는 목소리가 완전 반대인 채로 점심시간에 잠깐 얼굴을 보자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제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별일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나갔죠. 자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함께 어제 못 본 시누이가 같이 나와 있었고 그 모습을 보는데 보자마자 긴장이 되었어요. 워낙 표정 자체가 안 좋다 보니 무슨 얘기를 할까 걱정부터 앞서더라고요. 하지만 티 내지 않고 밝은 모습으로 인사했습니다. 어머, 어머님, 제 번호 오빠한테 물어보신 거예요? 제가 진작 알려드렸어야 했는데.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얘긴 많이 들었고, 일단 앉아. 나보다 어리니까 말 편하게 해도 되겠지? 어차피 경준이가 내 동생이니까 말이야. 내가 어제 심장이 떨리고 아주 얼마나 참았는지. 아가씨,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 우리 집에 시집 올 마음인 거야? 네? 아, 네. 오빠랑 결혼을 약속했고 어머님만 허락해 주신다면 전 결혼하고 싶어요. 그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눈치가 없는 건지? 설마 우리 집에서 아가씨 같은 사람 허락해 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지? 내가 어제 엄마한테 얘기 듣고 얼마나 놀랬는 줄 알아? 상고 출신의 은행원?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하냐고. 뭐 일단은 경준이가 그렇게 좋다니까 엄마가 어쩔 수 없이 아가씨 초대까지 한 모양인데 그냥 우리 의사 정확히 전달하려고 나왔어. 이거 예단 목록이거든? 이거 못해올 거라면 결혼 생각 마. 기울어도 한참 기운 것도 모자라서 딸린 동생 뒷바라지까지 해야 하고 염치도 없지. 아휴, 못 살아.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며느리 어쩌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운 줄 알아? 이 말 하려고 나온 거니까 그거 목록 보고 결정해서 알려줘. 이 말씀 하시려고 오신 거군요. 어제 저녁에 참 좋았는데 제가 괜한 걸 기대했나 봐요. 경준 씨 앞에서는 그렇게 잘해주시더니 없을 때 이렇게 상처 주시려고 절 부르신 거죠? 잘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다 하셨으면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할 말 없으시죠? 배운 게 없으니 어른이 먼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는 꼬락서니. 하여튼 말귀는 잘 알아먹는 것 같으니 두 번 다시 보는 일 없도록 하자고. 지가 우리 집에 가당키나 해? 송충이는 솔잎을 먹으며 살아야 하는 거야. 엄마, 이제 가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예단 목록을 보니 자그마치 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냥 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죠. 이런 시뮬레이션은 머릿속에서 하염없이 돌렸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괜찮다만 한 10번 외친 것 같아요. 그렇게 전 남친에게 이별을 통보했지만 남친은 역시나 절 놔주지 않았고 예단 목록을 보고 본인이 해주겠다며 저에게 이별의 이자도 꺼내지 말라 했어요. 엄마랑 누나한테 단단히 일러뒀어. 그러니까 헤어지자는 소리 하지 마. 나 장난으로 결혼하자고 한 거 아니고 그 예단 내가 해줄 테니까 넌 그냥 군말 없이 나랑 결혼하면 돼. 내 인생 내가 선택하는 거고 배우자 내가 고르는 거야. 그러니까 주눅들 필요 없어.
그래도 어떻게 그래? 두 분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반대하는 결혼 할 자신 없어. 그리고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고, 나 때문에 동생까지 모렴치한 인간으로 만들고 싶지 않아. 어머님이 얼마나 내 동생 이해 못 하시겠어? 자신 없어. 정말 미안해. 내가 괜찮다니까? 그리고 처제 생각 당연히 했어. 엄마가 지금은 받아들이지 못하겠지만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여실 거야. 그렇게 모진 분 아니야. 엄마도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서 아마 시간이 지나면 너한테 더 공감하고 잘해주시려고 노력할 거야. 지레 겁먹는 저를 남친은 달래주었고, 결국 남친이 밀어붙인 결과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못마땅한 얼굴이 가득이었지만 끝끝내 남친은 이길 수 없게 된 거죠. 그리고 상견례 날 제 동생에게 정말 무례하게 구는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보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저를 못마땅히 하는 건 괜찮았지만 동생한테까지 그럴 줄은 몰랐거든요. 일부러 이 결혼을 파토 내려고 하는 것이 눈에 환했고, 이래도 안 떨어져 나가? 라는 표정을 보는 것이 괴로웠어요. 그래도 이제 성인인데 좀 독립해야 하지 않아요? 언니가 무슨 돈 버는 기계도 아니고 결혼해서까지 이러면 곤란해. 그러게. 아무리 양심이 없어도 그렇지. 이 집은 무슨 딸 하나 앞세워서 팔자 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우, 진절머리나. 누나랑 엄마, 말 조심 좀. 아, 미안해, 처제. 기분 나빴지? 효선아, 신경 쓰지 마. 엄마랑 누나가 좀 말할 때 필터링이 없는 스타일이라서. 형님, 어머님, 말씀 좀 가려해 주세요. 아무리 탐탁치 않은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사람 간에 예의가 있죠. 그리고 제가 제 돈으로 동생 공부시키는 건데 왜 어머님이랑 형님이 관여하세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삼가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관여? 행여나 내 동생이 그 집 기중될까봐 그러지. 꼴에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말조심은 옳게나 해. 어디서 건방을 떨어? 저 때문에 언니가 이런 취급을 받을 필요는 없죠. 이제 졸업할 때도 되었고 언니한테 진 빚 다 갚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언니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 아니고 언니한테 충분히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하니까요. 놀린 입이라고 말은 잘하네. 어쨌든 난 우리 경준이가 하도 졸라서 시키는 결혼이니까 뭐 나한테서 며느리 사랑 바라지도 마라. 이렇게 참고 결혼시키는 것도 엄청난 노력이니까 말이야. 그리고 본가는 안 돼. 이 집에 시집와서 3년은 우리 집안 가풍 익히고 그래야 되니까 지금 쓰던 경준이 방 쓰면서 사는 걸로 하지. 그게 싫다면 애초에 이 결혼 파투 내던지. 같이 사는 거랑 다 괜찮아요. 동생한테만 그렇게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자매 특별한 자매이기도 하고 어머님이랑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권리 없으시잖아요. 일단 합가는 조건은 받아들이는 걸로 생각할 거니 그 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상견례장에서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처음 이 모습을 본 동생이 더 걱정이 되었고 동생은 오히려 그런 저를 걱정해 줬어요. 아무래도 언니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 가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시댁의 반대가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죠. 동생 보기도 부끄럽고 동생과 저 말고는 가족이 없는지라 어느 곳에 말할 곳도 없었어요. 그런 동생은 저에게 오히려 덤덤하게 위로가 되었고요. 언니, 그동안 이런 취급 당했었구나. 내가 진짜 성공해서
언니한테 절대 짐이 되지 않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야. 이런 꼴 보인 게 미안하지. 언닌 괜찮은데 너 혹시라도 마음 다쳤을까봐 그게 더 걱정이다. 언닌 신경 쓰지 마.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아는데 시댁어른들 보통이 아닌 것 같아. 언니 정말 괜찮겠어? 엄마 아빠라도 살아계셨다면 당장에 이 결혼 반대할 것 같은데. 난 언니가 훨씬 행복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란 말이야.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물론 안 힘들 순 없겠지만 경준 씨가 옆에서 방패가 되어줄 거야. 네 형부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잘 알잖아. 걱정 붙들어 매.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는 동생을 보면서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왔어요. 동생은 결혼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그래도 남편을 만나 참 행복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결혼식을 강행했죠. 그래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늘 피해를 끼치기보다는 도움을 줬다고 생각했던지라 결혼을 한다고 하니 주변에서 이것저것 선물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고 은행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게 되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결혼 준비 기간 내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들은 자연스레 저희 시댁에 꾸린 신혼집으로 갖다 놓게 되었어요. 워낙 선물도 많이 받았던 터라 결혼하고 천천히 뜯어보아야겠다 생각을 하였죠. 그렇게 가지 않을 것 같던 시간이 가고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고 혼주석이 텅텅 빈 것이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엄마 아빠에게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았다고 자부할 수 있어서 기분은 묘하게 좋았습니다. 언니, 신혼여행 잘 다녀오고 나 언니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면 진짜 좋은 소식 있는데 그때 얘기해 줄게. 형부, 우리 언니 잘 부탁해요. 맛있는 거 잔뜩 먹고 사진도 많이 찍어 와야 해. 알겠지? 조심히 다녀와. 형부랑 싸우지 말고 실컷 놀다 와. 당연하지, 처제. 언니는 나한테 맡기고 처제도 잘 지내고 있어. 신혼여행 갔다 와서 보자고. 그럼 갔다 올게. 동생의 배웅을 받으며 신혼여행을 가게 되었고 신혼여행 내내 얼마나 행복했는지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어요. 5박 7일이 어떻게 간지도 모른 채 손살같이 시간이 갔고 저희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 친정이 없던 터라 바로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친정은 없지만 그래도 이바지 음식 이것저것을 해서 시댁으로 복귀를 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 현관 앞에 서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왔냐는 말만 하셨고 시누이는 그 옆에서 비아냥대듯 웃고 있었어요. 왔냐? 아니 뭘 그렇게 바리바리 가져왔어? 어차피 우리 집에 줘도 안 먹을 거를. 네가 이 바지 해봤자지. 노력이 가상하다 아주. 그래도 엄한 돈 썼네. 우리 집이랑 이 바지 음식 급이 안 맞잖아. 어디서 이런 걸 먹으라고? 그지도 아니고 본가 없이 자라서 그런가? 참 제대로 돈 쓸 줄 모른단 말이야. 누가 반긴다고 이런 조도 안 먹는 걸 가져오길?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어머님, 형님 좋아하는 거 한참을 고민하고 골라서 해온 건데 그렇게 꼭 말씀하셔야겠어요? 우리가 뭐 네 이바지 음식 받자고 결혼시킨 줄 아니? 뭘 우리가 좋아하긴 뭘 좋아해? 여하튼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하나도 없어. 제 말은 안중에도 없는 채 거실에서 한참을 뭘 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뭘 하고 계시나 가까이 다가가서 봤더니 생각지도 못한 시어머니와 시누이 행동에
경악을 하고 말았죠. 신혼여행 다녀오니 내 결혼 선물을 허락도 없이 뜨고 있던 시모와 신우의 모습을 어떤 며느리가 이해해야 할까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제가 따져대자 시어머니의 돌아오는 대답은 어처구니 없었어요. 당연하게 선물을 뜯어보면서 제 사생활 침해를 한 것도 모자라서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오히려 당당하게 말했거든요. 지금 제 물건 함부로 뜯어보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본데 없이 하는 행동 아닌가요? 누가 누굴 욕하는 거예요? 네 물건이 다 우리 집 물건이지. 어차피 다 나눠 가질 건데 좀 어떠냐? 그리고 네가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이런 집에 살 수나 있긴 하니? 언감 생심이지. 지 물건 좀 만졌기로써니 길길이 날뛰는 꼴이란. 이 큰 박스는 뭐야? 이것도 뜯어봐야겠다. 그러게 아주 웃겨. 지 물건이 어딨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우리 거나 다름없는 거지. 그렇게 네 거 내 거 구분하지 마. 정 떨어져. 제가 그럼 형님 선물 받은 거 다 뜯어봐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렇다면 저도 앞으로 형님 어머님 택배 다 뜯어서 볼게요. 한마디도 안 지지 아주. 이건 웬 스탠드야? 다 쓸데없는 선물만 받아가지고 이건 좀 쓸만하겠네. 이거나 뜯어봐야지. 시어머니는 제가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제 동생이 준 스탠드 상자를 뜯고 있었고, 우연히 이렇게 겹치기도 하는구나 싶었던 게 스탠드 상자를 뜯자마자 제가 한국에 도착한 걸 알게 된 동생에게 전화가 왔고, 일단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저에게 해준 말은 가히 놀랍기 그지없었고, 전 그 전화를 받자마자 눈물이 멈추질 않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언니, 한국 왔어? 기쁜 소식 전해주고 싶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참았는 줄 알아? 나 사실 5급 세무 공무원 됐어. 뭐? 정말? 진작 말해주지. 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너무 장하다, 내 동생. 7급도 아니고 5급이라니. 너무 멋진걸? 그리고 나 언니네 시어머니가 운영하는 회사 세무조사 맡게 되었어. 사돈 어른한테 전달 잘해줘. 업장에서 보자고 말이야. 내가 말했지? 언니한테 은혜 갚을 거라고. 두고 봐. 사돈 어른 언니 앞에서 설설기게 만들어줄 테니까. 우리 자매 다신 무시 못하게. 정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잘 전달해 줄게. 너무 장하다, 내 동생. 기특해. 넌 언젠간 이렇게 성공할 줄 알았어. 언니 정말 기쁘다. 넌 어려서부터 머리가 좋아서 뭐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정말 몰랐어. 내 동생 너무 장해. 전화를 끊자마자 제 동생의 경악할 정체에 아까의 괄시는 온데간데 없이 온 집이 팔발 떨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크게 음식 장사를 하였는데 이 음식 장사가 잘 되어 체인점이 한두 곳이 아니었어요. 어느덧 법인 회사까지 키워내신 분이었죠. 그런 회사를 제 동생이 세무조사를 맡게 된 것이었고, 이러한 이야기를 해주자 시어머니는 안색이 급속도로 변하면서 벌벌 떨었죠. 법인 회사다 보니 회계장부도 빼돌렸고 세무조사 때마다 요리조리 피해가며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지 않는 회사였거든요. 아니 그럼 네 동생이 우리 회사 세무조사를 한단 말이야? 나 사돈처녀 좀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자리 좀 만들어주면 안 될까? 이제 와서 세무조사 받게 생겼으니 그렇게 무시하고 경멸하던 내 동생 만나고 싶나 보죠?
상견례 때 언니 등골 빼먹는다고 대놓고 무안 주고 우리 자매 무시하는 눈빛이 엊그제 같은데 세금 맞을까봐 벌벌 떠는 꼬락서니 보니 답이 딱 나오네요. 동생 보고 아주 열심히 세무조사 하라고 해야겠어요. 벌 받을 거 있음 따끔하게 받으시고 저랑 제 동생 무시한 대가 톡톡히 치르시길 바랄게요. 너 나한테 마지막으로 잘할 기회 주는 거야, 내가. 그러니까 동생한테 당장 세금 조사 멈추라고 말해줘. 아님 기한을 좀 늘려주던가. 갑작스럽게 일이 이렇게 되면 어쩌라는 거니? 내가 그래도 명색의 사돈인데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냐고 전해줘. 사돈 취급은 해주셨고요. 이제 와서 웃기네요. 상견례 때 그렇게 제 동생과 저 멸시를 하고 지금도 저 사람 취급도 안 하니 제 물건 다 뜯어가며 함부로 뒤집어 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사돈이니 봐달라고 하는 게 정말 역겨워요, 어머님. 저기 아까부터 야, 너 네 동생 믿고 지금 뻗대는 거야? 너 우리 엄마 회사 추징금 맞으면 진짜 내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가만 안 두면 어쩔 건데요. 엄마 옆에서 기생하며 아무 일도 안 하고 용돈 받아 쓰는 주제에 고고한 척 잘난 척 그만하시죠. 어려서부터 그냥 받아 쓰는 돈이나 쓸 줄 알지. 본인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엄마 옆에 꼭 붙어서는 남 가르치는 꼴이란. 참나. 제 말에 기분이 나쁜지 신우와 시모는 말이 없었고 그저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발만 동동 구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제 동생과 약속을 잡아달라고 하며 부탁을 하였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자 세무조사가 있기 전부터 급속도로 불안해하시기 시작했어요. 신우이는 그런 저에게 독하다고 막말을 하였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저와 제 동생 업신여기더니 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남편은 다행히도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손 쓸 새도 없이 곧바로 세무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역시나 어머님 회사는 엉망이었고 걸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즉시 세금을 맞아서 추징금 16억이라는 돈을 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시어머니였고 이제 와서 울고불고 하셨어요. 본인이 그동안 안 내고 법을 지키지 않은 대가임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다는 듯 말이에요. 내가 말했죠? 제가 언니한테 그동안 빚진 거 다 갚겠다고. 언니 이렇게 무시하고 멸시한 죄 제가 갚는 거예요, 아줌마. 어차피 진작에 사돈 취급해준 적 없으니 편하게 아줌마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 세금 좀 잘 내지 그러셨어요. 돈도 있는 양반이 왜 이렇게까지 돈을 안 내려고 술을 쓰셨을까? 있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딱 그 짝이네요. 저랑 제 언니 없이 살았지만 한 번도 법에 어긋나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있는 집들이 더하다는 말이 여기 딱 있네요. 아니 사돈처녀, 그래도 5급 정도면 끝발 있을 텐데 좀 어떻게 안 될까?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한 건 좀 다 잊고 다시 새 출발하는 걸로 해요. 그래도 언니가 우리 집 며느리인데 사돈처녀랑 내가 이렇게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잘 생각해봐. 뭐 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고 싶은 거라든지 사고 싶은 거 말해주면 내가 대령할게. 그러니까 어떻게 좀 백 좀 써서 안 될까나? 지금 저 회유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법에 걸리는 거 모르세요? 자꾸 이러면 뇌물수수죄도 추가적으로 고소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갑작스럽게 추징금을 맞으면
회사가 힘들어지니 그렇지. 사돈 처녀가 우리 회사 생각 좀 해줘요. 아유, 네가 좀 말려봐라. 아니요. 전 제 동생 일 존중할 거고, 어머님이 일로 저에게 뭐 대가품을 하신다거나 하신다면, 경준 씨랑 분가하면 그만이에요. 경준 씨랑 다 얘기된 상황이고, 어머님 잘못된 점이 있으면 벌금 다 무셔야 하는 거고, 경준 씨도 지금 그 상황을 바라고 있어요. 뭐야? 우리 경준이가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잖아. 생각해봐라. 이 회사 누구한테 내가 물려주겠니? 그렇게 더럽게 자금 조작된 회사 조도 안 받으니 세금이나 제때 내세요.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시고요. 제 말에 할 말이 없는 시어머니였고 결국엔 추징금을 물게 되었어요. 추징금을 물면서 저희 자매를 얼마나 들들 볶던지 귀에 딱지가 않겠더라고요. 다행히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줏대를 지켜주며 저에게 조금이라도 대가품을 한다면 절연을 할 거라고 엄포를 놓았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인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막상 분가를 하고 남편과 사니 행복이 따로 없었죠. 저희 시어머니 회사가 한번 이렇게 추징금을 물게 되니 지속적으로 관찰 대상이 되었고 제 동생이 세무 공무원을 하는 이상 시어머니는 옴짝달싹 못한 채 세금을 잘 내어야만 했어요. 오히려 저를 건드렸다가 제 동생 심기를 건드릴까 일부러 말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저에게 은혜를 갚는다고 누누이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렇게 저의 신혼생활을 편하게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도 동생은 아직도 얘기를 한답니다. 언니, 이거 말고도 내가 언니한테 갚아야 할 빚이 정말 많아.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진짜 한결같이 내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울 언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언니한테 받은 은혜 더 갚으며 살아갈 거니까 기대해. 언니 아니었음 나 이렇게 되지도 않았어. 뭘 은혜야. 당연한 거지. 그래도 너 덕분에 언니 결혼 생활 참 편해졌다. 너무 고마워.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혹시나 너한테 내가 말이라도 잘못할까봐 얼마나 벌벌 떨어댔는데. 이제야 숨 좀 쉬겠다니까. 고마워 정말. 내 동생 기특하고 또 기특해. 언제든 얘기해. 그 집구석 내가 코를 아주 납작하게 해버릴 테니까. 이제 내 걱정 말고 언니만의 행복을 찾아. 그래야 내 마음도 편하지. 지금 모든 걸 다 갚을 순 없겠지만 살면서 두고두고 언니 은혜 안 잊고 살 거야. 내가 언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너한테 뭘 바란 일은 아니지만 덕분에 네가 너무 잘 커준 것 같아서 내가 떳떳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리하여 저는 동생의 도움으로 시댁에서 편해졌고 남편도 차라리 엄마가 이 기회에 회사에 대한 운영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오히려 좋은 기회 같다며 저에게 절대 미안해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저희끼리 따로 나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시어머니와는 부딪힐 일이 많이 없답니다. 오히려 혹시라도 분란 날까, 아들과 절연하게 될까 제 눈치를 많이 보시게 되었어요. 다 동생 덕분이죠. 결혼하기 전 저에게 막말을 한 것과 제 동생에게 모멸감을 준 것이 잊혀지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남편과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음에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 과거가 많이 힘들고 고단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보상받는 느낌이 들고 내 인생 항상 요즘만 같았으면 좋겠다라고 종종 생각한답니다. 이 행복을 유지하려면
저 역시도 나태해지지 않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많이도 생각하지만 지금은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이 행복만을 누리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날인 것 같아요. 지나고 보면 참 그런 세월 내가 어떻게 버텼지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제 옆에 동생이라는 가족, 사랑하는 남편이 있어서 가능했던 시간 같아요. 여러분들도 힘드시더라도 언젠간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내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1년의 짧은 결혼 생활을 끝으로 먼저 떠나보낸 뒤 4년의 시간을 홀로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정신적인 충격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된 건 죄책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부부 생활이 짧긴 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왔었어요. 결혼 생활이 1년이지 연애 기간은 3년 정도로 적지 않은 시간을 함께 했었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는 순간 제 삶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전화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사고 소식이었고 손도 써볼 수 없이 현장에서 이미 숨을 거뒀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좀 전까지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남편이 왜 떠나게 된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사고를 당하게 된 이유는 남편이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도중 갑자기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채 미끄러지면서 남편과 충돌을 하게 되었고 반대편에 있던 벽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면서 뇌출혈로 인해 현장에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된 거였죠. 급하게 병원으로 향한 뒤 남편의 모습을 확인했는데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상해버려 당시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됐던 저는 결국 속이 울렁거려 화장실에서 오바이트를 한 뒤 일어나지 못한 채 변기통 앞에서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남편이 사고가 난 곳은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와 불과 5분 거리에 있는 꽃가게 앞에서 난 사고였는데 하필 그날이 결혼 1주년이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경찰의 말로는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런 말을 듣게 되니 괜히 저 때문에 사고가 일어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연애 때부터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항상 얼굴을 볼 때마다 꽃다발을 선물해 줬었는데 결혼기념일날 어김없이 꽃집을 들렸다가 이런 사고가 나서 뒤늦게 소식을 접하게 된 시댁 식구들은 저에 대한 원망을 쏟아냈어요. 제가 괜히 꽃을 좋아해서 사고가 난 거라며 남편 앞에서 오열하던 시모는 저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버렸는데 미처 저항할 틈이 없었어요. 시모 말대로 남편이 저 때문에 사고로 떠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어. 그깟 꽃이 뭐라고. 시도 때도 없이 받아대더니 결국 이 사다를 만들어 내 아들 살려내. 당장 살려내라고. 우리 그이도 암으로 떠난 지 얼마나 됐다고. 형님은 어머님한테 또 상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저랑 어머님은 아직 그이가 떠났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는 거 알면서 결혼한 지 1년차 돼서 굳이 꽃을 받아야 돼요? 형님이 안 받아도 된다고 전화 한 통만 넣었어도 아주버님은 괜찮았겠죠. 내 말이 그 말이야. 작은 아들 암으로 떠나보낸 것도 아직까지 슬픔이 가시지 않았는데 평생 이애미 곁에 있겠다던 내 큰아들까지 고작 꽃 때문에 떠나게 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아들 당장 살려내지 못하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어머님, 저도 그이가 갑작스럽게 떠나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 후 처음 맞는 결혼기념일 날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거라곤 정말 몰랐다고요.
내 아들 살려내지 못할 것 같으면 너는 평생 내 앞에서 죄인처럼 살아야 될 거야. 그깟 꽃이 뭐 태수라고. 내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만들어? 새언니를 만난 것부터가 잘못이었어. 난 처음부터 새언니가 마음에 안 들었다니까. 울 오빠 같은 사람 없다는 거 새언니도 잘 알죠? 오로지 언니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꽃을 사러 갔다가 안 좋은 상황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우리 엄마가 어느 정도 추스를 때까지 재혼할 생각 꿈도 꾸지 마요. 울 오빠 불쌍하게 갔는데 언니 잘 되는 꼴을 어떻게 보라고? 우리 오빠들 둘이나 보냈는데 지금 우리가 제정신이겠어요? 남편이 떠나기 전에 시동생이 암투병을 하다가 먼저 떠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동서내외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한참 전에 이미 살림을 차려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고 아이까지 낳아 9년의 시간을 함께 살아오다가 떠나게 된 거라 한동안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상당히 힘들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위해 인사를 왔을 때에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은 그늘져 있었지만 그래도 어렵지 않게 결혼식을 올릴 수는 있었어요. 그런데 함께 산 지 1년 만에 시모는 큰아들까지 먼저 떠나보냈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서는 시동생이 암으로 떠난 이후에도 시댁에 계속 왕래를 하면서 지냈어요. 제가 며느리로 들어오기 전부터 시모와 동서와의 관계는 상당히 좋았었는지 조카를 데리고 자주 시댁에 왔었는데 그 모습이 안쓰러웠고 많이 외로워 보였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시동생이 떠난 거에 대한 아픔에 대해 서로 위로해주면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 왔었죠. 그런데 시동생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까지 사고로 떠나보내게 됐으니 그 아픔은 저보다 클 수밖에 없었고 모든 게 제 탓으로 되어 버렸던 거였죠. 그렇게 원치 않았던 남편의 장례를 힘들게 치른 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짧은 결혼 생활이었지만 집안 곳곳에 함께 해온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오열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휴, 네가 이러고 있을 줄 알았다. 걱정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야지. 네가 오열하는 목소리가 밖에까지 들리더라. 나도 지금의 상황들이 믿어지지가 않는데 너는 오죽하겠니?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일단 집안에 있는 물건부터 하나씩 정리를 하면서 너도 새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니? 너에겐 지금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 집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그 아픔이 더 크기 때문에 하루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엄마가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수는 없잖아. 어디 갔나 했더니 집에 와 있었구만. 무슨 정리를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내 아들 물건에 손끝 하나 대지 못합니다. 사돈이 제 마음을 얼마나 이해를 하겠어요. 자식을 둘이나 잃은 아픔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죠. 예, 너 이 집에 있는 물건 내 허락 없이 정리하면 가만두지 않을 테니 내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그대로 놔두거라. 그리고 당장 짐부터 싸라. 너는 앞으로 우리 집에서 나랑 함께 생활을 하게 될 거다. 아니 사돈. 이게 다 무슨 말이죠? 오소망을 잃은 아픔 때문에 집안의 물건을 정리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하겠는데 제 딸이 왜 사돈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데요? 장례식 때도 오서방이 사고로 죽은 게 제 딸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사고라고요. 내 딸이 꽃을 좋아했다는 이유로 잘못을 몰아가는 건 한참 잘못됐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많이 힘드신 거 충분히 이해는 하겠지만 제 딸이 사위도 죽은 마당에 사돈댁에 들어가서 시집살이 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더 이상 감정 소비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만 돌아가세요. 애들 아버지가 어떻게 떠나는지 아세요? 어렸을 적에 계곡에서 놀다가 급격하게 물이 불어나서 가족 모두가 휩쓸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와 제 딸은
다리에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괜찮았는데 두 아이들이 건너올 때는 급격하게 불어난 계곡물로 인해 휩쓸릴 위기에 놓였었고 애 아빠는 두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악착같이 붙잡고 겨우 다리를 건널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런데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떠내려오던 큰 나무에 애들 아빠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다리를 미처 건너지 못한 채 떠내려가던 그 사람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다시 돌아올 테니까 애들만 신경 쓰라고 하더이다. 수영도 잘하던 사람이 분명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그 사람은 끝내 차가운 모습으로 제 앞에 나타났고 그 사람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저 혼자 아이들을 악착같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작은 녀석이야. 병에 걸려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다지만 제 큰아들은 충분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꽃만 안 좋아했어도 이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요. 며느리가 꽃을 좋아한다고 하도 설쳐대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 어떻게 다시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떠난 애들 아버지에게 내 피 같은 자식을 평생 지켜주겠다고 약속해서 잘 지켜오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제 아들과 결혼을 하겠다고 내 집에 인사 오면서부터 집안의 악재가 끊이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 황망하게 보냈으니 내 아들 대신 평생 옆에서 수발 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제가 이 원통함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시모는 언성이 높아졌고 분위기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길래 제가 중간에서 두 분을 말리려 했지만 제정신이 아닌 시모를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고 엄마와 시모의 감정이 격해지게 되자 저도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모가 힘든 만큼 저 또한 남편을 떠나보낸 아픔을 똑같이 겪고 있는 걸 알면서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는 시모의 막 나가는 행동이 저를 더욱더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아, 엄마. 이제 그만해. 동네 시끄럽다고 경찰들까지 왔잖아. 차라리 집안에 일이 있을 때 새언니를 부르던지 하면 되죠. 이러다 더 큰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엄마, 일단 지금은 진정부터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저랑 먼저 집으로 들어가시고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렀을 때 다시 얘기해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부르면 당분간은 와줄 수 있죠? 언니는 이해해줘야지. 서로가 힘든 상황인데 안 그래요? 어머니, 일단 오늘은 들어가시고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저도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저 때문에 그이 떠나보냈다고 자꾸 하시는데 꼴 보기 싫은 제 얼굴 왜 자꾸 보려 하시는데요? 그이 떠났으니 더는 이 집안 며느리 아니에요, 저. 내 아들 잡아먹고도 뻔뻔하게 그런 말이 나와? 안 싸돈 이렇게 안 받는데 상당히 이기적이시네요. 정말 실망입니다. 경찰들이 중재하면서 상황이 겨우 정리가 될 수 있었고 그제야 턱까지 막혀있던 숨을 내쉴 수가 있었습니다. 엄마는 더 이상 시댁에 갈 필요 없다면서 자식도 없는데 오서방이 떠났으니 더는 엮이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한편으론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렇게 모두가 떠난 뒤 겨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 너무 지쳐있던 나머지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남편이 사고를 떠난 건 정말 마음이 아팠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했어요. 저희 엄마한테 제가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리는 것도 싫었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 조절하면서 남편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죠. 시모는 허락 없이 건들지 말라고 했지만 제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의 시간을 걸쳐 남편의 모든 물건들을 정리한 뒤에 어느 정도 마음도 추스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 시모에게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일단 확실하게 끝내려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모의 의중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고 저도 해야 될 말들이 있었던 터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돌려서 말하고 싶지도 않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니? 어느 정도 생각의 정리가 됐으면 답을 줘야지. 내 말대로 이번 주 내로 짐 싸서 들어와라. 어머님,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 새 출발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어머님 댁에서 같이 지낸다면 제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렇다고 무조건 어머님과의 관계를 끊어내겠다는 건 아니니 그만 억지 부리세요. 제가 필요해서 부르시면 당분간은 올 테니까 그만 하시라고요. 너 지금 나랑 말장난 하자는 거니? 얼마 전에 그 난리를 쳤을 때 뭐라고 그랬어? 좋게 말할 때 짐 싸서 들어오라고 했을 텐데 내 말을 무시하는 거야? 어머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얘기해선 안 된다고 했죠? 형님이야,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애도 없겠다. 영 끊어버리면 그만인데 굳이 이 집과 엮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겠죠. 말로는 전화하면 언제든 온다고 하는데 사람이 살다 보면 상황은 언제든 달라질 수가 있는 건데 형님 말을 어떻게 100% 믿을 수가 있겠어요. 어머님, 지금 형님 들어오라고 하지 않으면 지금 살던 집 처분하고 새 인생 살아간다니까요. 아주버님 떠나보내고 혼자 살겠다고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저는 제 아들이 있고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지금까지 어머님 얼굴 뵈러 오는데 형님은 굳이 이 집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늦은 나이에 아주버님과 결혼해서 애도 없고 며느리 생활한 지 1년밖에 안 됐으니 무슨 미련이 남아 있겠어요. 잠깐 슬퍼하는 척하고 다른 남자 만나겠죠. 동서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 사람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도 힘든 건 마찬가지야. 그리고 나도 지금의 감정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서 다시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그 사람 살아있을 때도 합가하지 않았는데 무슨 이유로 서로 살 부대끼면서 미련하게 같이 살아. 그러니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나쁜 쪽으로 몰아가지 마. 동서가 일방적으로 어머님 부추기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다시 한번 말하지만 새 출발하고 안 하고는 앞으로 내가 결정할 문제지만 지금 당장은 그 사람이 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만날 수 있겠어? 그럴 걱정 안 해도 되니까 어머님도 제 생각에 대해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모는 제 의견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졌지만 아무리 강요를 해도 뜻대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아셨는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집에 온 김에 집안일 좀 하라면서 손으로 주방을 가리켰습니다. 한참 대화를 이어가느라 어느덧 저녁이 되어 있던 터라 서둘러 동서와 함께 저녁 먹을 준비를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두 아들을 잃은 시모가 맘에 걸려서 가끔 시댁과 왕래를 했어요. 한가하면 잡생각이 나지만 정신없이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아무 생각도 없이 일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서 가끔 주말에는 시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밀린 집안일과 주방에서 보낸 시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덩그러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단 할만하더라고요. 이렇게 바쁜 삶을 보내오면서 남편이 없는 삶에 적응이 되어가다 보니 어느새 4년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남편이 곁에 없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4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눈물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겨내오면서 살다 보니 저도 정신이 강해졌는지 슬퍼하는 단계는 이제 지나가 버리게 되었죠. 시모 또한 저처럼 현재의 삶을 받아들이고 지인분들과 여행도 다니면서 과거의 아픔을 어느 정도 잊은 듯 보였습니다. 동서는 예전이나 현재나 항상 한결같은 성격으로 저를 대했어요. 동서의 말투에 상처도 많이 받긴 했지만 굳이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동서의 직업이 변호사라 항상 바쁜데 아이까지 돌봐야 해서 매일 쫓기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보다 일에 치여서 여건이 안 좋아 보였죠. 직업이 아무리 좋아도 개인적인 시간을 내지 못하니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았습니다. 주말에도 거의 쉴 수 있는 시간이 안 나서 항상 조카를 시댁에 맡기고 일을 해왔어요. 가끔 주말에 갔을 때 시모가 애 좀 봐달라는 말에 조카 시간을 보낸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동화책 읽어주는 걸 좋아해서 동서가 새벽까지 일을 했다는 시모의 말에 제가 대신 조카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조카가 가지고 온 동화책이 몇 권 안 됐었는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서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읽어줬어요. 그렇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서가 잠에서 깼는지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어 동화책을 읽어주는 모습을 빤히 쳐다보던 동서는 갑자기 웃으면서 자기 애한테 배워야 맞는 거 아니냐며 영어 발음이 너무 이상하다고 깔깔대며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존심이 확 상했지만 조카 앞이라서 최대한 참고 있었죠. 그리고 옆에서 시모가 한술 더 뜨며 저에 대한 불만들을 거들면서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었어요. 얘가 몸 쓰는 것 말고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니? 너보다 우리 손자가 훨씬 발음이 좋구만. 이런 애를 며느리로 들였으니 내 큰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 너는 내 아들이 같이 살아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 알지? 내 아들 아니었으면 너는 평생 혼자서 살아왔을 건데 그런 경험을 시켜줬는데도 얘는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짓이 점점 마음에 안 든다니까. 몇 년 지났다고 벌써 살만해진 거냐? 요즘 얼굴까지 핀 걸 보면 끼니는 거르지 않고 사나 봐. 나는 아직까지도 내 아들만 떠올리면 눈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데 네가 이런 감정을 어떻게 알겠어? 고작 결혼 생활 1년 했으니 내 아들에 대한 그리움도 금세 사그라들었겠지. 요즘 내가 불러도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잘 오지도 않고 길면 석 달에 한 번 올 때도 있는데 이건 그때랑 약속이 너무 틀리지 않니? 예전에 네가 나한테 뭐라고 그랬어? 부르면 무조건 달려온다면서. 그런데 요즘엔 왜 도통 오질 않는 건데? 우리 아들 손자가 남자라서 그런지 나 혼자 감당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나이를 먹을 만큼 먹어서 여기저기 아픈 곳이 한두 군데도 아닌데 그냥 들어와서 같이 살자니까 그게 어렵니? 그래요, 형님. 어차피 저처럼 결혼 안 할 건데 굳이 떨어져서 살아야 돼요? 먼저 떠나간 아주버님을 봐서라도 형님이 어머님 곁을 지켜드려야죠.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제 말이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인데 못 알아듣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주 오는 것 같더니 요즘 뜸한 걸 보니까 형님 설마 남자 생긴 건 아니죠? 설마 가족을 버리고 혼자서 새 출발을 하겠다는 그런 배신을 한다면 이거 정말 실망인데요? 어머, 어머님, 형님 얼굴 표정 보니까 제 말이 맞나 봐요. 뭐야? 예, 너 정말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중이냐? 내가 이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남자를 만날 수가 있어? 빨리 대답 못해? 네, 저 남자 생겼어요. 아직 정식으로 만나는 건 아니지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알고 지냈던 사이예요. 그런데 그이가 떠나고 나서 우연찮게 길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차 사고가 나서 도와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연락하면서 지내고 있다가 최근 들어 저에게 직접적으로 마음을 표현해서 약간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먼저 떠난 그 사람처럼 세심하고 많은 걸 챙겨줄 정도로 정말 좋은 사람이라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는 중이에요. 뭐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내 아들을 떨쳐버리고 다른 남자로 갈아타겠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즘 연락도 뜸해졌고 자주 오지 않았던 거구만. 너 이거 배신인 거 알지? 정말 배신이죠. 나도 어머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있는데 자기 먼저 살 길 찾아 떠나겠다는 거잖아요. 평생 함께하기로 해놓고 정말 너무하시네.
너무한 건 어머님이랑 동서지. 나를 이 집안의 가족으로 생각하긴 한 거야? 말로만 가족이지. 나를 이 집안에서 일해주는 파출부로 여기지 않았어? 항상 전화만 하면 하는 얘기가 뭐야? 어머님은 집안일이 산처럼 쌓여있다면서 혼자 하기 힘들다고 와서 해결해달라는 말밖엔 안 하고, 동서는 변호사라 돈도 꽤 벌고 있으니까 어머님한테 용돈 챙겨주면서 집안일에 아예 손을 놓고 있잖아. 내가 일을 하는 걸 당연시하게 생각하면서 무슨 가족이야.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한테 가면 집안일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아가씨야, 이미 따로 살림 차려서 어머님 댁에서 한참 먼 곳에 자리를 잡았으니 아가씨 대신 신경 써줄 사람이 필요해서 지금까지 붙잡아 일시켜 먹었으면 이 정도로 만족하셔야죠. 제 말이 틀렸어요? 저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 사람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 해도 어차피 오늘까지만 제 할 도리 끝내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도 그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지만 이제는 털어버리고 새 출발할 생각이에요. 저희 부모님도 생각을 해야죠. 그러니 더 이상 저 붙잡지 마세요.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벌써 도착했다고요? 저 이제 그만 나가려고요. 할 말 다 끝났어요. 짐 챙겨서 나갈 테니 5분만 기다려줘요. 괜찮아요. 별일 없을 거예요. 와, 형님. 보기보다 남자 밝히나 봐요. 아주버님 살아있을 때 설마 몰래 바람 피던 건 아니죠? 아니, 이렇게 빨리 새 출발한다니까 의심이 들었어요. 우리랑 이렇게 연을 끊어내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형님을 가족처럼 여기고 편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네요? 절대로 못 나간다. 네가 내 아들을 보내놓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내가 잘 살라고 응원해 줄 줄 알았니? 절대로 못 나가니까 나갈 생각이면 나를 밟고 가라. 시모와 동서는 현관문을 막아서면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몸을 밀쳤어요. 그동안 시모가 힘든 일들을 부탁해도 도와줬던 건 먼저 떠난 남편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시모의 곁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거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떠날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고 있는 남자가 없었어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죠.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더 막대하는 시모 때문에 더 이상 견디는 게 힘들었어요. 한계치에 도달했고 지인들과 여행도 다니는 모습을 보면 다시 기운을 차린 것 같아 제 할 도리는 다 했다고 판단하게 된 거였죠. 그런데 시모는 저를 더 부려먹고 싶었는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를 밀치길래 그런 시모의 행동을 무시하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에게 배신자라며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고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게 되었어요. 시모는 저를 절대로 용서치 않겠다고 온 힘을 다해 제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동서 또한 시모를 거들어 제 머리를 휘어잡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또한 시모와 동서의 머리채를 잡아 뒹굴어 버렸습니다.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상황이 심각해지자 밖에서 난리 나는 소리를 들었는지 그 사람이 초인종을 누르자 저를 뿌리친 동서가 자리에서 힘겹게 일어나더니 인터폰을 확인했고 그 순간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급하게 현관문을 열어버렸어요. 어머, 대표님? 아니, 여긴 어떻게 오신 거예요? 설마 저희 형님이랑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대표님이 뭐가 부족해서 저런 저급한 여자랑 만남을 가지냐고요. 제가 그동안 대표님 눈에 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왜 하필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저 사람이냐고요. 저는 둘의 관계 인정할 수 없어요. 뭐야? 너희 회사 대표 되시는 분이라고? 법률사무소 대표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라. 네가 지금 하는 그 말은 뭐니? 대표님 눈에 들어가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래요. 제가 마음에 품고 있는 분이었다고요. 그런데 저는 애가 있으니까 미처 다가가지 못해서
고백을 할 수가 없었던 것 뿐이지. 기회를 보고 있었다고요. 윤변이랑 혜란 씨가 서로 동서지간이었던 거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그리고 나는 지금 윤변이 한 마리 더 놀라운데?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거든. 그리고 나는 이 사람에게 구애한 지 벌써 4년째야. 앞으로도 내 마음 변함없을 거고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 윤변의 마음은 정리해줬으면 좋겠는데? 동서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지 그 자리에 주저앉았는데 시모가 동서에게 다른 남자를 좋아하고 있었냐면서 계속 추궁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동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동안 많이 힘들었다고 속마음을 털어내자 시모는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니 자기를 버릴 작정이냐고 또다시 난리를 피웠습니다. 저와 만남을 가지고 있던 그 사람은 그 틈을 타 저를 데리고 밖으로 빠져나왔고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그 사람과 새 출발을 하기 위해 한 단계씩 밟아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서는 저와 법률사무소 대표와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사직서를 제출했고 동서 또한 더 이상 시댁에 가지를 않았어요. 시모는 저에게 다시 돌아오라면서 저밖에 없다곤 했지만 이미 저는 마음을 정리한 상태입니다. 더 이상 시모의 뒤치작거리를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시모는 갑작스럽게 변화된 환경에 개거품을 물며 앞으론 저에게 잘하겠다고 지금까지 애걸복걸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전 며느리들에게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먼저 떠나보낸 전 남편도 제 선택에 대해 존중해 줄 거라 생각합니다.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온 만큼 앞으론 꽃길이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할 뿐입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고 이 불우함에서 벗어나고자 많이 노력했죠. 그렇게 제 학창 시절은 불우함 속에서 갖은 아르바이트와 학업에 열중하며 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따로 학창 시절에 추억이랄 게 없네요. 그저 벗어나고 싶은 일상이었으니까요. 저는 학교에서도 조용히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하고 끝나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새벽에 집에 와서 공부하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어느 날 저와 성적이 비슷한 친구가 밥을 먹자고 하더군요. 저는 밥을 먹는 것도 힘든 시절이어서 그 친구의 제안을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게 되었어요. 친구네 집은 저희 집과는 완전 반대로 번쩍번쩍 으리으리했네요. 그 집 어머니는 제가 공부를 잘하니까 어떤 과외 선생님에게 지도를 받는지 물어보려고 했죠. 하지만 과외를 받아본 적 없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우리 엄마가 너 누구 선생님 붙여서 과외하냐는데? 혹시 정보 공유해 줄 수 있어? 아무래도 내가 수학 쪽에는 성적이 잘 안 나오거든. 뭐 대학은 인문계통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수리 쪽으로도 성적이 나와야 해서 선생님만 공유해 주라. 부탁이야. 아, 미안한데 나 과외는 안 받아. 그냥 혼자 집에 와서 공부하는 게 다야. 혹시 내가 정리하는 노트라도 빌려줄까? 어머, 얘는? 괜찮아. 아줌마한테 말해봐. 너 혹시 네 성적에 지장 갈까봐 그러니? 넌 그래도 수학 점수가 월등히 높다며. 우리 애는 어차피 인문계통 갈 거라. 그냥 조금만 성적 올리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 선생님 전화번호 좀 알려주렴. 그렇게 말씀하시곤 저에게 지폐를 한 뭉치 꺼내 챙겨주셨죠. 하지만 정말 과외를 받지 않던 저는 너무 난감했어요. 아, 정말 죄송해요. 저는 과외 못 받고 받을 형편도 못 돼요. 신경 써주셨는데 원하는 데다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그러니?
아니, 똑똑해서 말이 좀 통할 줄 알았는데. 안 통하는구나. 밥 다 먹었으면 나가라. 아줌마, 쟤 나가면 소금 뿌려요. 제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그 친구와 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셨고 얼른 나가라고 하셨네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밥을 다 먹고 걸어 나오는 그 길 어찌나 서럽게 눈물이 나는지 그렇게 저는 이를 더 악물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살이 되었어요. 어려운 형편에 대학은 당연히 보내주지 못하겠다는 부모님이셨지만 한 푼 두 푼 모아놓은 종잣돈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놓지 않아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죠. 한편으로 제 스스로 이런 값진 결과를 얻어내었다는 것에 뜨거운 눈물이 흘렸어요. 그렇게 대학을 입학하여 저는 아이들 과외를 하며 대학 생활을 버텼어요. 다행히 학벌은 좋았기 때문에 힘든 아르바이트보다는 가외에서 더 대우를 받고 돈을 벌 수 있었죠. 그리고 저는 가외를 하던 집 학생의 외삼촌과 사랑에 빠졌어요. 제가 먹지 못하고 공부할 때 늘 옆에서 챙겨주고 항상 힘이 돼주는 사람이었죠. 오늘도 밥 못 먹었어? 내가 과외 끝나고 나가서 밥 사줄게. 어떻게 살이 더 빠진 것 같아? 너 설마 하루에 한 끼만 먹어? 아니야, 밥 먹었어.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그냥 편의점에서 때우는 거지 뭐. 한빈이 과외 끝나고 나 과제하러 가야 해. 내가 그럼 과외 끝나고 너 과제하러 가는데 데려다 줄게. 조금이라도 내 차에서 잠 좀 자면서 가. 얼굴이 퀭하다. 그렇게 늘 제 생각을 해주는 남자친구였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따뜻함에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었죠. 너무 행복했어요. 남자친구의 집은 회사를 운영하여 꽤 튼튼한 기업이었어요. 남자친구의 누나 즉, 제가 가르치는 학생의 어머님이 꽤나 깐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연애를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었죠.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사랑을 키워나가게 되었죠.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자가 성적이 많이 오르는 추세였기 때문에 저에게 점점 너그러워지셨죠. 그렇게 3년이 흘러 그 학생이 대학에 가던 날 저도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졸업을 앞둔 시점 취업 준비를 하였죠. 정신없는 하루 속에서도 남자친구는 여전히 큰 힘이 되어 주었어요. 그래도 힘든 와중에 자기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야. 오빠는 회사 일 안 힘들어? 그래도 직장인이 더 힘들 텐데. 전혀. 네가 더 힘들지. 넌 공부하랴, 애들 가르치랴. 원래 몸은 하나만 해도 모자란데 넌 2개에 집중하고 있으니. 아니야. 그래도 할만해. 여태까지 내가 했던 일보다 애들 가르치는 게 제일 쉽기도 하고 이제 취업만 하면 나아질 거야. 원하는 기업에 원서를 넣고 취업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남자친구 부모님은 저희의 연애 소식을 알았습니다. 가난한 손자의 과외 선생과 앞길이 창창한 아들과의 연애라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반대할 만했죠. 그렇게 시련이 시작됐어요. 아니 선생님, 이러실 수 있는 건가요? 손주 녀석 과외하라고 불렀더니 우리 아들이랑 눈이 맞아요? 아유 호의가 없네. 지금 우리 딸애가 길길이 날뛰는 거 내가 말리고 온 거예요. 우리 아들은 이미 결혼을 약속한 사람도 있으니 이 좀 헤어져 줘요. 긴 말하지 않을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충분히 말리실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비전을 봐주세요. 저 정말 윤성 씨에게 패기치는 사람이 되지 않을게요. 저 뻔뻔한. 지금 취업 준비한다고 했죠? 어디 봅시다.
취업이 잘 되는지. 우리 아들이랑 안 헤어지면 원하는 취업 절대 못할 거예요. 비전? 웃기지도 않아. 과연 그 비전 쓸만한지 봅시다. 내 말을 어기고 당신이 이 사회에 나가서 제대로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협박을 하시고 남자친구 어머님은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그 협박이 진실이었는지 저는 정말 원하는 취업처에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죠. 그 집 기업이 탄탄하다고 하였지만 이렇게 입김이 센 줄은 몰랐습니다. 취업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니 남자친구 집에 찾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을 무렵 손님이 와 계시더군요. 손님을 보고 또 한 번 놀랬죠. 아니, 웬일이에요? 연락도 없이? 아직도 한빈이 과외 선생인 줄 아나 보지? 내가 준 돈으로 학교 다녔으면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어머머머, 너 지윤이 아니니? 아니 네가 여기 웬일이냐? 아니 과외 선생이라뇨. 혹시 한빈군 과외 선생이 지윤이 너였어? 아유 참나. 혹시 윤성이가 만난다고 하는 애가 지윤이 쟤인가요? 아유 어이가 없네. 학교 다닐 때는 우리 딸애 공부 못하게 앞날 망쳐놓더니 이제는 혼사끼를 망쳐놔? 넌 학교 다닐 때나 지금이나 도움이 안 되는구나? 네가 여기 어디라고 발을 들여? 주제도 모르고. 그 손님은 저의 고등학교 시절 과외 선생님을 소개해달라고 했던 친구의 어머니셨죠. 알고 보니 남자친구의 집과 어려서부터 친분이 두터운 집이고 이미 어른들끼리는 자식들의 결혼을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었죠. 그렇게 남자친구네 집은 그 얘기를 듣고 저를 더 반대하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친구 어머니는 저를 아주 욕심에 앞서 친구의 성적까지 떨어뜨리는 사람으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남자친구 어머님은 동화되어 더 저를 싫어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억울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가 변명을 할 여지조차 주지 않으시고 몰아붙였죠. 너무 억울하여 눈물이 나오려던 걸 간신히 참았네요. 당장 나가요. 혹시 취업 때문에 온 거면 윤성이랑 헤어지기 전까지는 꿈도 꾸지 말고 어려서부터 톡했다더니 윤성이도 작정하고 꼬신 거지? 어떻게 과외를 하다가 내 아들을 꼬시길? 어휴 열불나. 당장 나가요. 보다시피 윤성엔 결혼할 사람도 있으니. 아유, 제 표정 좀 봐요. 어려서부터 보통 아니었다니까. 오죽하면 우리 딸이 쟤 때문에 학교 다니기 싫다고 했겠어요? 악연도 따로 없지. 입 한 번 뻥끗 못하고 쫓겨났어요. 그 길로 전 남자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헤어지자고 말했어요. 심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우리 헤어지자. 당신 어머님이 나 아무데도 취업 못하게 손 쓰신 것 같아. 당장 돈은 벌어야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미안해. 내가 엄마 설득할게. 그럼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헤어지자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헤어지자는 말만 하지 마. 그럼 오빠가 어머님 설득해. 나는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 난 그냥 평범한 연애를 원했던 건데 왜 나한테는 이런 평범한조차 허락되지 않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늘 아등바등, 지금도 아등바등. 정말 힘들다.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똑같아. 그렇게 저의 울부짖음을 보고 남자친구는 굉장히 마음 아파했죠. 꼭 지켜주겠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고만 하는 남자친구였어요. 엄마, 지훈이 취업 못하게 막으셨다는 게 사실이에요? 제가 먼저 쫓아다니고 만나달라고 한 건데 왜 지훈이한테 그래요?
너 지금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거야? 아주 웃겨. 한빈이 카야라고 붙였더니 그 여우고심에 넘어가서 엄마고 누나고 없지? 누나는 빠져. 한빈이 대학 갔으면 된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만나달라고 한 거라고. 지훈이가 날 꼬신 게 아니라 나를 탓해. 아니 윤성아, 너 어떻게 애미한테 그럴 수가 있냐? 어? 그 여시가 뭐라고 했길래 도대체 어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지훈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 혼자 힘으로 열심히 살아온 애예요. 그런 애 앞길 꼭 막으셔야겠어요? 엄마 원래 이런 분이에요? 그래, 넌 수연이랑 결혼해야 해. 그 여우 같은 애랑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어. 당장 정리해. 수연이네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부모님끼리 정한 정략 결혼 제가 왜 따라야 해요? 싫어요. 저는 결혼을 한다면 지훈이랑 할 거예요. 그런 줄 아세요? 넌 그러면 이 엄마 아들 아니다. 넌 그 여우를 택하는 순간 이 집과는 인연 끝인 줄 알아. 알겠니? 두 번 말 안 해. 그러세요. 아들 하나 없는 셈 치세요. 저도 제 인생 제가 선택할 권리 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인사 올려요. 어머머머,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지금 이 집이랑 절연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김윤성, 말 똑바로 안 해? 그렇게 남자친구는 집을 나왔습니다. 저는 기업체에 취업이 되지 않아 결국 보습학원에 수학 선생님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하고 싶어 한 일은 아니지만 가해를 했던 경험을 살려 아이들을 가르쳤죠. 그리고 저 때문에 절연한 남자친구에게 미안했어요. 남자친구도 집을 나옴으로써 이것저것 일을 해야 했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험한 일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남자친구였지만 지금은 저를 위해 닥치는 일을 다 했네요. 공사장에서 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작게나마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에 축복받지 못하는 생활이었지만 그래도 둘의 힘으로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흘러 저희는 결혼을 약속했어요. 애초에 부모님께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었지만 그래도 시간도 많이 흘렀고 이제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지셨을까 싶어 그렇게 남자친구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렇게 긴장되는 마음 끝에 초인종 벨을 눌렀어요. 엄마, 아빠, 저 왔어요. 보고 싶었습니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훈이도 같이 왔으니 문 좀 열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오랜만에 인사드려요. 진작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제야 왔네요. 이것들이 어디라고 와? 난 아들 하나 없는 셈 쳤다. 그러니 다신 찾아오지 말거라. 네 아빠도 똑같은 심정이야. 시간이 지나서 내가 누그러졌을 것 같다고 생각했으면 그건 오산이야. 어딜 찾아와? 이 괘씸한 것들. 다신 발걸음 하지 말거라. 알겠니? 괘씸한 것들. 돈 떨어져서 왔나 보지? 내 그늘 아래서 편하게 살다가 이제 와서 용서 구하고 다시 들어오겠다. 어림없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돈 바란 적 없고요. 저희 힘으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래도 결혼하기 전 부모님 얼굴 뵙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찾아온 건데. 알겠습니다. 다신 안 찾아올게요. 죄송합니다. 좋은 날 기분 언짢게 해드려서. 이 말을 끝으로 저희는 돌아와야 했어요. 남자친구도 마음이 많이 안 좋았겠지만 저 역시 저 하나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난 것 같아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그래도 남자친구는 말이라도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
저를 만난 것이 제일 행복하다고 말해 주었죠. 결혼하자, 우리. 축복받지 못하는 결혼이지만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를 만나서 지내고 있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늘 아빠 엄마 하라는 대로만 하고 살았었거든.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너무 고마워. 부족한 거 많은 나인데 사랑해줘서. 그리고 나 역시 자기 행복하게 해줄게. 내 대답은 예스야.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을 하게 되었죠. 한쪽 부모님이 없는 결혼이었지만 그 외적으로 마음은 풍족했기에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가 가난해서 남자친구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한 걸 알게 되자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어요. 하지만 제 행복한 앞길을 응원해 주셨죠. 고난 끝에 저희는 결혼을 하고 조그만 단칸방에 신혼살림을 차렸죠. 남편은 그렇게 밤낮 없이 일에만 몰두하였고 저 역시 학원 3군데를 다니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는 몸이 2개라도 모자라는 상황이었지만 제 옆에 남편이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힘이 났어요. 그런 생활도 잠시 남편네 아버님이 병환으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네요. 아무리 절연을 한 사이지만 부모님이 아프다고 하니 남편은 무척이나 괴로워하였어요. 그걸 보는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이 그렇게 괴로우면 다시 한번 찾아가 보는 게 낫지 않겠어? 난 괜찮아. 우리 아버님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도 상태가 어떠신지는 봐야 할 것 같아. 안 그래? 그래야 자기 마음도 편할 거고. 아무래도 연락 온 거 보면 아버님이 자기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마워.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가보자. 힘들게 안 하기로 했는데 힘들게 하는 것 같아 정말 미안해. 그렇게 남편과 다음 날이 되어 다시는 오고 싶지 않았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날은 순순히 문도 열어주셨고 제 인사도 받아주셨죠. 늦게 찾아뵈서 죄송해요. 아버님 많이 편찮으신 거예요? 윤성 씨가 많이 힘들어했어요. 안방에 들어가 보거라. 그리고 얘기 끝나면 윤성이랑 너랑 나 좀 보고 가고. 밥은 먹고 왔니? 안 먹었으면 먹고 가던지. 쌀쌀맞은 말투였지만 그래도 내심 밥도 챙겨주셔서 좋았네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을 뵈러 들어갔을 때 남편은 오열을 하고 말았죠. 아버님은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신 상태로 거동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리고 남편을 알아보고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늦게 왔네요. 못난 아들 용서해 주세요. 일어나셔야죠. 그 무섭던 아버지 어디 가고 누워만 계신 거예요. 저와 남편은 눈물을 흘렸고 아버님은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 움직이실 뿐 말씀은 하지 못하셨죠. 그렇게 병문안을 마치고 저희는 식사를 하였어요. 식사 도중 어머님은 저희에게 제안 하나를 하셨어요. 그 제안은 놀랄만한 제안이었죠. 남편도 많이 놀란 듯 보였어요. 이제 들어와 살거라. 그만하면 됐어. 아들, 너 하나 있는 거 아버지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임 좀 봐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그동안 얼마나 용서받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저희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고마워요, 엄마. 이제 내가 잘할게. 그리고 지훈이도 잘할 거고 몇 년 동안 못 해드린 효도 지금 할게요. 이제 속 안 썩이고. 대신 조건이 있다. 너는 이제 가업 물려받을 준비하고 세아기는 아버지 병수발을 들어야 하는 조건이다. 너희 아빠 남의 손에
어떻게 맡기니? 얼마 남지 않은 삶, 집에서 편안히 모시다 보내드리고 싶어. 새아기가 들어와서 도와주거라. 대답은 지금 안 해도 돼.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병간호를 저에게 맡기자 혼란스러웠습니다. 남편도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도 저희는 결정을 해야 했죠. 아버님의 병간호를 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희가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늘 괴로웠거든요. 이참에 남편도 다시 부모님과 풀고 저도 며느리 된 도리로서 병간호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제가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어머님 말씀대로 우리 들어가자. 그동안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 이참에 만회하고 싶어.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 병간호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야 뭐 하던 일이니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쉽게 결정할 일 아니야.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 아니야, 괜찮아. 자기가 행복한 거면 나도 행복한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에 인정받고 싶어. 이제 잘해볼게. 그러니까 걱정 마. 내가 너한테 너무 고맙다.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내가 더 잘할게. 너 힘들지 않게 중간에서. 그리고 너무 고마워.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시 회사 출근을, 저는 시아버님 병간호를 들게 되었죠. 처음 해보는 병간호는 만만치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아버님의 기저귀를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까지 하나하나 챙겨야 했죠. 제가 아버님 병간호를 할 때 어머님과 형님은 쇼핑을 즐기러 나가시거나 외출을 자주 하곤 하였죠. 그리고 제가 혼자 집에 있는 날에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기도 하였고요. 너무 속상했습니다. 어머님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아버님이 아프고 나자 어머님과 형님은 돈을 더 흥청망청 쓰시는 것 같았기도 했고요. 조금은 걱정도 되었네요. 어머니, 오늘 점심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아버님 식사는 죽이랑 생선구이 할 예정인데 어머님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죽 먹는 거 봤냐? 나가서 먹을 거야. 신경 쓰지 말아라. 네 아버님이나 잘 챙겨. 간병하라고 부른 거니. 알겠니? 저한테 쌓인 게 많으니 마음이 온전히 풀어지지 않았구나 생각했어요. 물론 형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나마 이 집에서 숨 쉴 수 있었던 거는 제가 가르치던 학생 조카 한빈이와 남편 덕분에 버틸 수 있었죠. 남편은 병간호하는 저를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부모님을 더 이상 저버릴 수 없기에 티를 많이 내지 않았죠. 그리고 조카는 그나마 제가 가르쳐서 그런지 저를 많이 따랐고요. 유일하게 저를 인간적으로 대해주기도 했네요. 그렇게 저는 병간호와 시집살이를 병행해 나갔습니다. 하루하루 지쳐갈 때 저희에게 아기가 찾아왔습니다. 예쁜 아기도 생기고 아버님도 날이 갈수록 호전되어 가셨죠. 시어머님은 아직도 곁을 내주지 않았지만 아버님은 어느 정도 저를 받아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간혹 어눌한 말이지만 저에게 고맙다고도 말하셨어요. 그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아버님 병간호에 익숙해져 갈 때쯤 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크게 입원한 것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남편 병실을 찾아왔을 때쯤 이미 남편은 자가호흡이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윤성 씨, 일어나 봐. 일어나. 나왔어. 나만 두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잖아. 당신이 아끼던 딸도 있잖아. 거짓말이지? 이거 지금 꿈일 거야. 그치? 윤성 씨, 제발 일어나. 나 어떻게 살라고. 제발. 이거 아니잖아.
나 행복하게 해준다고 했잖아. 아이고, 윤성아. 나 어떻게 살라고 가는 거냐, 이렇게? 일어나, 제발. 왜 네가 지금 여기 누워있는 거야? 왜? 못된 것. 평생 이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셈이냐? 어서 일어나거라, 응? 가려거든. 나부터 죽이고 가. 이 못된 거사. 아유, 내 아들. 그렇게 남편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와 제 딸아이만 남겨둔 채, 그리고 장례식 때 시어머님은 저에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여길 어디라고 와? 평생 도움도 안 되는 것? 내 아들이 너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다 이게 네가 재수 없어서. 생으로 자식이랑 인연을 끊게 만들질 않나? 이젠 아예 영영 보지도 못하게 만드는구나. 당장 나가라. 여기도 오지 마.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게 왜 외숙모 탓이에요? 외숙모도 속상할 텐데 그만하세요. 지금 누구보다 가슴 아픈 건 외숙모라고요. 넌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널 가해 선생으로 쓰는 게 아니었어. 애초부터 넌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애야. 그래도 제 남편 마지막 가는 길인데 봐야죠. 어찌 그러세요? 그리고 저 며느리로 이제 받아주신 거 아니셨어요? 착각도 유분수지. 병수발 들어줄 사람 필요해서 부른지도 모르고 내가 널 며느리로 받아들였을 것 같니? 아주 어리석긴. 네? 그럼 어머니께는 제가 간병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단 건가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으세요? 저한테? 그렇게 장례식장에서도 전 구석에서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남편 가는 길 그렇게 떠나 보냈네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가서 망연자실 소파에 앉아있는데 시어머니와 형님은 저보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말이죠. 나가라 이제. 더 이상 네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 간병인도 구할 거고 이제 그냥 짐 싸서 너희 딸 데리고 나가려무나. 빈몸으로 왔으니 빈몸으로 나가. 더 이상 우리 집이랑 엮이지 말자고. 우리 윤성이만 불쌍하지. 저런 것이 뭐가 좋다고? 너무하시네요. 그래도 유나는 윤성 씨 아이인데. 그리고 아버님은 어쩌고요? 어머님,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요? 그러나 중 죽은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 찾아왔어요. 남편의 재산 100억가량이 저에게 상속된다는 내용이었죠. 시댁은 뒤집어졌습니다. 고 김윤성 씨의 사망보험금과 합쳐서 재산이 배우자인 이지은 씨와 딸에게 상속될 겁니다. 이해 없으시죠, 다들?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제가 한 게 뭐가 있어서 재산 상속이야? 그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분통한데. 그렇게 대리인이 돌아간 뒤 시어머니와 형님은 비상이 걸렸는지 머리를 맞대고 이곳저곳 찾아다녔죠. 그리고 저를 달달 볶기 시작하였습니다. 재산 명의를 시어머니에게 양도하라는 것이었죠. 전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고 무슨 꿍꿍이인지 어머니와 형님은 잠잠해져 갔죠. 그렇게 시댁에서의 살얼음판이 되는 일상을 보내던 와중 제가 시장에 다녀온 사이 시어머니는 제 짐을 싸고 계셨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더불어 아이의 옷까지 짐꾸러미에 같이 싸고 계셨습니다. 형님도 합세해서 말이죠. 당장 나가줘야겠다. 네가 찍어준 서류 덕분에 우리 아들 재산 지킬 수 있게 됐어. 이제 나가라. 꼴도 보기 싫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서류에 뭘 찍어요? 그리고 유나 짐까지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에요? 어머니, 윤성 씨 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전 아직 윤성 씨 보낸 슬픔에 하루하루 힘들단 말이에요.
어쩜 그러실 수가 있어요? 간사한 것? 넌 우리 집 애초에 돈 보고 들어온 거야? 윤성이 재산 이미 알고 있었다고. 그러면서 뻔뻔하게 연기를 내?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없는 틈을 타 제 도장으로 상속 포기각서에 도장을 찍은 뒤 저를 내쫓았습니다. 딸도 함께요.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그냥 이대로 생을 마감하고 싶었죠.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집을 나와 딸만 친정 부모님께 맡기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지는 바다가 있는 해변으로 말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려 했어요. 한참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가 원하는 목적지가 아니고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상하다 싶어 말을 걸었죠. 저기 기사님, 여기가 안면도 가는 길 맞나요? 아무래도 길을 잘못 드신 것 같은데 괜찮으니 천천히 가주세요. 기사님은 말이 없었죠. 너무 말이 없으니 무섭기도 하고 의아하더군요. 그리고 기사님이 원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무렵 기사님은 모자를 벗고 마스크를 벗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바로 아버님이셨으니까요. 나다, 애미야. 너 덕분에 이렇게 건강해졌어. 고맙다. 내가 너를 진작 알아봤어야 했는데 마음에 상처 많이 입었지? 아니, 아버님. 어찌된 일이에요, 이게?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제가 요새 통 신경을 못 써드렸어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애미야, 그거 윤성이 대학 입학 선물로 내가 중요한 건물과 땅이야. 너 이렇게 재산 다 뺏기고 유나 놔두고 죽을 셈이었던 거냐? 그럼 유나는 어쩌고? 그리고 윤성이가 네 몫으로 남겨둔 건데 왜 그걸 뺏기냐? 네가 지금 마음먹은 그 용기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가 옆에서 도와주마. 걱정 말고 다 가져오거라. 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유나한테는 미안하지만 이제 그만 윤성 씨한테 가고 싶어요. 아, 약해 빠진 소리? 네 시어머니랑 윤성이 누나는 내가 병안으로 쓰러지자마자 변호사를 불러 내 유언장을 수정했다더라. 배신감이 들었지. 아픈 나를 놔두고 지들은 놀러 다니기 바빴다니. 그리고 널 간병인으로 앞세워 내가 널 볼 면목이 없다. 내가 이제 새아기 널 도와줄게. 걱정 말고 네가 가져와야 할 재산 당당하게 요구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네 변호팀은 내가 국내 최고로 붙여주마. 그때까지 네 시어머니한테도 내가 이렇게 멀쩡히 움직이는 거는 비밀이다. 알겠니? 그리고 미안하다. 그렇게 아버님은 저에게 최고의 변호팀을 붙여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맞서 싸우라고 했죠. 아버님의 말씀을 듣고 정신이 아차 싶더라고요. 내가 없으면 내 딸은 어쩌지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서야 정신이 차려졌죠. 그 길로 아버님이 소개해 주신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형님은 제가 날린 소장에 분개하여 저희 친정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런 미친 거사. 네가 감히 소장을 날려? 내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서 내 아들 재산까지 가로채? 널 내가 가만둘 줄 알아? 미친 거는 어머님, 아니 당신이죠.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와요? 미치려면 곱게 미쳐요. 나 이제 맘많이 보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당신이 가져간 거 다 뺏어올 거니까. 그리고 사문서 위조죄로 콩밥 드실 생각 하시고요. 깜빵에서 회개나 하세요. 아셨어요? 야, 너 미쳤어? 아니 이게 어디라고 눈을 풀하려? 이제 본색이 나온다 이거지?
너네가 그럴 줄 알았어. 무서운 것? 너 우리가 가만 안 둬. 너는 닥쳐. 어미랑 똑같아가지고 어디 와서 행패야? 못 배워먹어도 유분수지. 돈에 눈이 돌아서 조카도 등한시하고 그러고 싶니? 이제 안 참아. 그동안 윤성 씨 생각해서 참고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똑똑히 지켜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이 미친 것들아. 저의 처음 보는 광기 어린 모습에 시어머니와 형님은 얼떨떨해 하였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제 뺨을 날렸습니다. 질 수 없어 그 뺨을 형님을 향해 다시 날렸네요. 저에게 뺨을 맞고 놀란 형님은 뒤로 나자빠졌고 시어머니는 길길이 날뛰었어요. 날 때려 감히? 어디 또 때려봐. 내가 참나 안 참나. 나 아무도 못 말려, 알겠어? 당신 콩밥 먹을 준비해. 합의는 없을 테니까. 하고 그대로 굵음소금 한 바가지를 시어머니와 형님에게 뿌린 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묵은채증이 내려가는 동시에 눈물이 나왔죠.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하고 제 딸과 부둥켜 안고 울었네요. 그리고 국내 최고 로펌 기업답게 저에게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전 시어머니는 사문서 위조죄로 추가되었고 아버님 유언장 수정도 함께 기소되어 징역을 면치 못하였어요. 그리고 형님도 아버님에게 쫓겨났다고 들었죠. 두 모녀의 끝없는 욕심이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된 셈이죠. 저는 간간히 남편 길에 아버님을 뵙고 식사도 하고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님도 제 딸을 많이 아껴주시고요. 저는 지금 중고등 입시 전문학원을 차려 운영 중입니다. 애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카가 했던 시절도 생각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레 옛 기억이 소환되곤 하죠. 남편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남편이 남겨준 유산과 제 딸아이가 있으니 이제 좋은 마음만 먹으며 살고 있어요. 그때 당시 이 세상과 등지를 했을 때만 생각하면 딸아이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그 용기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 조심스레 제 사연도 한번 적어보았네요. 혹시나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용기로 뭐든 다 할 수 있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